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으로 이동했지만 미국 언론은 푸틴과 김정은과의 전략적 동맹 조약이라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가 아무리 뭘 했다고 발표해봤자 중국이 거부하면 소용없다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푸틴이 시진핑은 기다리게 하지 못하고 시진핑 앞에서는 가족이 중국어를 배운다는 말로 아첨을 하며 북한도 과거 북한을 배신한 러시아보다는 무역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팍스뉴스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보다 2포인트 많았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더 힐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반응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금부터 어느 순간에라도 폭탄급 판결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긴급 낙태, 총기 권리, 빅테크 회사에 대한 판결입니다. 루이지아나 주지사가 전국에서 최초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걸도록 하는 법안에 어젯밤 서명했습니다. 법안을 만든 정치인들은 종교보다는 역사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에도 어긋나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송은 예고됐습니다. 슈퍼마켓 쇼핑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가격표를 전자화함으로써 10초마다 사정에 맞게 물건값을 바꿉니다. 타겟도 직원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직원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스타가 되는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들도 생계 유지가 최대 목표일 정도로 돈 벌기는 어렵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폭염과 홍수와 산불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미 전역을 휘감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산불이 난 뒤에 바로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리더니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기후변화가 이상기후의 부분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인데 이제 벌써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부터 다음 주말에 있을 주말인가요? 27일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 후보 토론 첫 번째 토론 CNN이고 두 번째는 ABC죠. 9월 10일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캠프 데이비드로 간다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상대가 돼서 토론을 연습할 사람들을 쭉 지금 백악관 출입 기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라는 건 누구죠? 트럼프죠? 그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아바타가 돼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 연습을 하는데 보통 상대가 지금 한 뭐 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코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백악관은 그쪽 분위기고 오늘이요. 오늘 이제 6월 20일입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은 하지입니다. 6월 21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때는 그 여러 그 지구의 움직임에 의해서 하지가 6월 21일이 되기도 하고 이번에처럼 올해처럼 2월 20 또 때로는 6월 22일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더울 것 같은 2024년 여름 북반구에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하지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정점이요. 낮 1시 50분입니다. 이제 6월 중순이기도 하고 한 해 딱 반이 왔고 여름이 시작되는 그 꼭지점에 있으니까 낮 1시 50분이군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그럼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4시 50분이죠.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앞으로 6개월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이루겠어 하는 있으시죠?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북반구에서 여름이 시작되면은 같은 지구에 사는데도 뭐 호주라든가 남반구에서는 겨울이 시작되는 거죠. 그쪽에서는 우리는 1년 중에서 가장 낮이 긴 날을 맞이하는데 그쪽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가장 낮이 짧은 날을 오늘 맞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미국에서는 지금부터 in any time, 정말 in any time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뜨거운 판결이 나옵니다. 핫버튼 이슈라고 말하죠. 이럴 때 블록버스터급 뭔가가 나오는 건데 지금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정치의 중심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23개 안을 이달 말까지, 이달 말이래야 오늘 내일 있고 다음 주 며칠 있잖아요. 처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판결이 나올 텐데 그 23개 가운데서 4개, 5개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특권이 있는가.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 때 사람들을 선동을 했고 하지만 당시에 이제 대통령 자리를 떠나기 며칠 남겨둔 때였기 때문에 열 며칠인가요? 20일이니까 6일, 14일이군요. 2주일이군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고 뭐 몇십 년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지만 트럼프에게는 면책특권을 줄 것인가 이게 나오고요. 긴급 낙태 권리. 근데 이 판결은 딱히 그렇게 내리지 않고 하급 법원에서 다시 한번 해라 하고 내려보내는 것만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승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법적인 그 절차에 있어서 좀 시기를 늦추는 것, 재판 과정을 늦추는 것이 최대 목표잖아요. 이건 꼭 이번에 치러지는 여러 가지 재판 과정뿐만이 아니라 뭐 수천 개 케이스였을 겁니다. 합의되기 전까지. 그런 모든 것에서 일단 연기하고 보자.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이었고 굉장히 잘 통해서 이번까지 많이 통해 왔는데 이 케이스도 maybe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내면요. 그 재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취임식 하고 난 뒤에 시작이 될 거고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을 자신이 스스로 사면을 해버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 면책에 관한 판결이 있고 긴급 낙태 권리. 이건 이제 연방 대법원이 로앤웨이드 낙태를 좀 주에서 알아서 해라 해서 낙태가 금지된 주가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그게 2년이네요. 정말 6월 달에 6월 23일인가 그랬죠. 2년 전에. 그래서 2년이 됐는데 불과 한 일주일 전에는 약간 낙태약에 대해서는 낙태약을 지금 그대로 팔 수 있다. 우편으로도 팔 수 있다 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에 심의를 해서 내놔야 될 결론은 긴급하게 의사가 이제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수술을 해야지 된다고 할 때 이때 낙태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 번째 총기 권리. 총기 권리는 가정 이 케이스가요. 지금 심의해서 내놔야지 되는 게 가정폭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주법들이 있습니다. 그 주법을 무료로 하나? 가정폭력이 있었어도 그 사람이 같이 살면서 총기를 소지해야지 되는가? 여기에 대한 판결이 있고요. 그리고 빅텍에 관한 것은 4가지군요. 4가지가 많네요. 빅텍에 관한 것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에서 소셜미디어 컨텐츠 조정하는 것을 제한을 한다. 조정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지금 보수가 원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X 같은데 막 유대인을 혐오하거나 에이시안을 혐오하거나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부 주에서는 그걸 제한을 컨텐츠 조정하는 것을 제한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테크 회사는 표현의 자유인데 그리고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우리 회사가 이제 이 같은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놓는데 지금부터 in anytime이고요. 지금까지 연방 대법원이 내놓은 많은 판결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사람을 에미 코니 베렛 맨 마지막에 브렉 캐버나우 그 전에 닐 고서치 3사람의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해서 그 전에 있던 보수 3명과 힘을 합쳐서 6명의 연방 대법관이 보수가 된 뒤에는 환경에서부터 뭐 코비드 의무까지 뭐 예를 들어 군이라든가 연방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가지를 다 뒤집었습니다. 모든 연방 규정 같은 것은 다 뒤집은 판결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가 남은 건데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에미 코니 베렛이라는 나이도 제일 젊고 이 그 여성 연방 대법관이 완전히 본인의 그 원래의 입장, 이 여성 대법관이 여성인데도 막 낙태에 대해서 엄청 반대하고 하잖아요. 아주 종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심취하는 이런 분야가 있고 그런데도 클래런스 토마스는 너무 심하다 하면서 둘이 이제 갈등을 보이면서 나는 그쪽에 아니 무조건적인 그쪽은 아니야 하는 것을 이제 에미 코니 베렛 그 연방 대법관이 보였다 하는 게 있고요.
또 오늘 나온 좀 신선하다고도 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론조사 결과 지금으로서는 이게 당장 투표가 진행되는 것 아니니까 큰 영향이 없어도 추세를 보는 겁니다. 박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국 조사에서 2포인트 앞섰습니다. 10월 달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 전국 조사이기 때문에 격전지 조사가 아니지만 민심의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것에서 중요합니다. 투표한다면 바이든에게 50%, 트럼프에게 48% 투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5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돈 주고 입막음료, 이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서갔거든요. 팍스가 뉴스로는 열심히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항상 트럼프 지지만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지난달까지는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섰는데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2포인트 뒤지면 이거 3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바이든은 처음으로 50%를 넘긴 거고요. 만약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제3자 다른 후보들도 몇 명 있잖아요. 뭐 코넬 웨스트라든가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바이든 대 트럼프가 43대 42로 여전히 바이든이 1포인트 앞서갑니다. 이걸 더 힐은 박스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유죄 판결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 뒤에 바이든이 조금 이제 트럼프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서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무당파 유권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무당파 가운데서는 9포인트 앞섰거든요. 5월 달에는 트럼프가 2포인트 앞섰어요. 무당파에서도. 그러면 11포인트 차이가 나는 게 되는 것이죠. 한 달 사이에. 그리고 바이든이 여성과 이제 그 노년층에서 약간 그 지지율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 흑인계에서 감소되는 거, 지지율, 이걸 약간 상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경제에 대해서 팍스가 지난달에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을 때보다 바이든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이 나온답니다. 3분의 1은 경제에 대해서 매우 좋다거나 좋은 느낌, 바이든 임기 중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그래도 아직 56%는 여전히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45%, 등록된 유권자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오차 범위는 3%로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젊은이들의 지지가 여러 가지로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바이든에게서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이건 바이든에게서 젊은이들 지지율이 빠져나간다고 트럼프에게 곧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표장에 안 갈 수 있겠죠. 투표장에 안 가면 바이든에게 엄청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바이든이 젊은 사람들과 흑인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 유권자의 지지가 바이든에게서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진 만큼 전부 지금 트럼프에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바이든에게 나쁘다.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에나 칼리지에서도 뉴욕에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정면 대결에서 바이든이 8포인트 앞선다. 이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뉴요커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47% 대 39%,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805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오차 범위가 좀 넓습니다. 4.1%. 그리고 27일에 후보 첫 번째 토론회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다. 이게 이제 미국 정치적으로는 지금 오늘 중요한 얼굴이고요. 하나 가능하면 간단히 좀 말씀을 정리를 여기서 하고 가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뭐 말을 러시아 말이 있고 또 한국말, 조선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단어가 다른데 그냥 북한식 표현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상호 방어 조약, 동맹. 그런데 이제 오늘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여전히 이걸 이제 심층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으로 갔지만 어제 베트남 별로 신경 안 써요. 이 김정은은 동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푸틴은 동맹이라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이 조금 나온 것을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이 없다고 했는데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한다. 이건 이제 누구의 얘기냐면 북한에서 나온 북한 보도를 인용을 해서 미국도 그대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군사와 기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게 뭔지 모르죠.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는 이제 AP통신 등은 그럼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가 북한에 테크놀로지 약속을 했다. 그럼 이건 핵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 비난했죠.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하고 이제 그 푸틴이 가기 전에 지난번에 러시아에 왔을 때도 고급 차를 선물로 주더니 고급 차를 이번에 또 선물로 주고 직접 운전해서 김정은 태우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뭐 푸틴을 그린 그림을 줬다고 하던가요. 북한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조금 전해드렸는데 어제 왜 이코노미스트에서 문제는 그건 결론은 버킹엄이야. 결론은 중국이야라고 했는데 오늘 BBC 방송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은 캐시, 돈이 필요하고 물론 테크놀로지는 줄지 안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것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은 캐시가 필요하고 뭐 노동자도 러시아에 보내고 등등해서 러시아는 탄약이 필요해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맺은 동맹인데 실질적인 권력은 모스크바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평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베이징에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경계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고한 우정, 한 사람은 동맹이라고 했고 한 사람은 동맹이라고 안 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월 달에 중국 방문하고 바로 이제 북한으로 가려고 했더니 중국에서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고 푸틴이 그 말을 들었잖아요. 중국은 지금 세계 다른 나라로부터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압박을 많이 받는데 중국도 이 경고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 필요하잖아요. 미국의 애플이 뭐 테슬라가 등등 보잉이 다 수출해야지 되니까. 그런데 중국은 안 필요한가요? 중국도 시장에 내다 팔아야지 됩니다. 유럽, 미국. 그래서 완전히 미국과 유럽의 어떠한 그 경고 같은 것을 깡그리 무시할 수 없거든요. 외국인 투자도 필요하잖아요. 투자를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하나요? 미국, 유럽 이런 데서 하죠. 그리고 글로벌적인 그 우리가 세계 질서를 다시 가겠어 하는 야심찬 시진핑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이걸 아주 흐트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이지만 모스크바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모스크바가 그럼 중국은 기분 나쁘겠죠?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 아직 공식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지만 대단한 군사적인 지원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유럽과 미국의 눈치를 봐야지 되기 때문에 이 푸틴이 5월 달에 시진핑을 방문을 했었을 때 엄청나게 우리 가족들이 무슨 뭐라 그랬죠? 중국어를 배운다던가 과찬 중에 그런 과찬이 없었습니다. 시진핑의 푸틴에 대한 발언은 굉장히 신중했죠.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은 그동안 뭐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 여러 번 막아주긴 했지만 김정은의 너무 야심찬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자꾸만 핵 실험을 하니까 결국은 지금 BBC 방송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이 역사적인 문제를 뒤로하고 일본, 미국과 방위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쓰라린 역사를 제쳐두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으로 볼 때는 이거 북한이 조금 더 나가고 기술도 더 좋아져서 조금 더 나가고 하면은 미군 함대가 태평양에 쫙 나타나서 이거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동아시아의 군사조직 나토가 될 수도 있겠네. 이건 시진핑의 두려움이죠. 우선 세계적으로 완전히 뭔가 세계 질서를 잡으려면 동아시아 우리 앞마당 뒷마당 질서부터 잡아야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그 북한의 너무 야심찬 그 핵 야욕을 싫어하기 때문에 푸틴이 아주 예민한 마지막 핵 기술을 북한에 주려는 그 계획 설령 있다 할지라도 중국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으로서는 최대 관심이 될 수 있고요. 푸틴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탄약이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까지 하겠어요? 휴전을 하겠죠? 그때는 러시아의 오일과 가스를 북한이 많이 사주겠어요? 중국이 많이 사주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고립된 푸틴 자신을 동맹이라고 지금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무시할 수 있겠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더 필요합니다. 북한 오일의 4분의 1에서 많게는 반 정도는 러시아에서 오지만 그러나 북한의 무역 거래량은 80%가 중국입니다. 이건 러시아와 한국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와
북한의 무역 거래가 많겠습니까? 러시아와 한국의 무역 거래가 많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있죠.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김정은과 푸틴이 아무리 동맹으로 보이려고 해도 두 사람과 중국과의 각각의 관계는 다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북한으로도 러시아로도. 중국을 잃기에 중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 이런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탄알 공급도 완전히 보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도 한국과 테크니컬리 전쟁 중입니다.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지 되고 러시아와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구소련이 무너진 뒤에는 서로 이제 우선순위의 국가가 아니었고 러시아가 서방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거 한 2번 정도는 분명하게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걸 북한은 배신이라고 보죠. 또 미국, 중국, 일본, 한국과 함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해라라고 엄청나게 설득을 했었던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핵무기의 기술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뭔가를 딱 팁을 준다고요? 이거 그렇게 중국이 눈뜨고 보고 있는 한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진핑과 김정은의 만남을. 그리고요, 여러분 그 북한에 갈 때도 그랬고 베트남에 갈 때도 그렇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타고 간 그 전용기 있죠. 그 빨간 색깔로 뭐 P자도 써 있고 P5 막 이렇게 써 있고 하는 그 전용기가 왠지 현대의 것처럼 막 굉장히 단단해 보인다던가 복잡해 보인다던가 세련돼 보인다던가 그렇진 않았잖아요. 이 러시아가 민간 분야에서는 굉장히 무슨 뭐 상업용 항공모함 같은 거, 서방 항공기 같은 것을 선택하는데도 그런데도 본인이 타고 다니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은 구소련이 설계한 그 항공기랍니다. 구소련이 설계한 항공기래요. 그래서 참 좀 심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는군요. 그걸 고수를 한답니다. 이건 또 전문가들은 또 그런 것도 보는 시각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는 하늘을 멀리도 날아다닐 수 있어.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어떤 자신감이라는데 그거 이제 그 짜르의 생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미국 그 주요 신문의 일면의 탑뉴스 그리고 특히 일면의 탑뉴스 가운데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이제 신문마다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서 오늘 이제 일면에 가장 그 비중 있게 보도한 뉴스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좀 시리어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고 앞에 전해드렸으니까 이 북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보도를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면에 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먼저 제일 앞에 보도를 해드릴 뉴스는 루이지아나주에서 발행되는 The Time 피카윤입니다. The Time 피카윤 일면을 보면은요. 주지사가 서명하고 박수치고 사진이 주지사 사진이 똑같은 주지사인데 같은 장소예요. 이것도 카톨릭 학교라고 하는데 사진이 2개나 실렸거든요. 이제 거의 모든 그 지면을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래서 사실은 시차가 있어도 저희는 뉴스를 충분히 이제 할 만한 끄집어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게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리고 밤에 서명을 했어요. 주지사가. 루이지아나주에서 여러분들도 이건 다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10계명을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어떤 규격화된 그런 그 크기에 따라서 붙여놔야지 된다. 공립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것이죠. 킨더가든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서 주지사가 레플랜드리 주지사가 라파예트에 있는 파티마 카톨릭 학교에서 서명을 하고 나서 이 루이지아나 학교의 대단한 변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최초니까 대단한 변화죠. 딱 크기가 11인치 14인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글꼴로 표시를 해라 해서 2025년까지
주정부 기금을 받는 모든 학교의 교실에 이걸 만들어 놓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만드는 것 자체를 주정부 기금으로 하진 않습니다. 도네이션으로 받는데 이거 아마 도네이션 할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대신 주정부에서는 안 지키면 돈을 안 주겠죠.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아픈 무기는 돈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요, 루이지아나가 이제 주지사가 서명을 하기 전에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때는 특히 이제 공화당이 중심이 돼서 한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계명은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지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핵심 법칙인데, 이게 하나님의 핵심 법칙이 주와 국가 운영의 기본이 돼야지 된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연방대법원의 뭐 사무엘 얼리토 같은 사람이 미국을 기독교 민족주의 국가로 만들어야지 된다면서 본인의 별장에 그 파인트리, 그런 길을 세우는 거, 지금 이 그 바람인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얘기할 땐 백인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루이지아나의 흑인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물론 주지사는 흑인이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수정헌법을 들어서 수정헌법에 의회가 국교를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특별한 그 종교의 자유를 막는 법을 만들어도 안 된다. 이제 이것을 적용을 해서 학생들이 그 루이지아나주는 킨더가든부터 대학교까지 공립학교에 전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만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을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학생들이 또 학교에서 활동을 하면서 10계명에 대해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뭐 부딪힌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루이지아나에서 통과해서 주지사까지 서명한 이 같은 법은 텍사스, 오클라호마, 유타에서도 많이 시도가 됐고, 뭐 법원에서 한번 무너지기도 하고 했죠. 이럴 때 미국에서는 당연히 시민단체의 소송이 이어집니다. 평등한 교육을 막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은 안전하게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학교에서. 심지어는 10계명을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 10계명 쫙 있잖아요. 일부 특정 그 부분은 이 종교라든가 그 종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현대에는 이게 꼭 맞나? 뭐 이런 논란의 여지는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민자유연맹, 루이지아나 주의 또 지부도 그렇고, 교회와 국가 분리를 위한 미국 연합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도 있고 해서 당연히 이제 소송을 할 텐데, 이전에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법원이라든가 연방정부 청사 앞이라든가 이런 데 10계명을 이제 걸어두는 거, 많은 법적 싸움이 있었고, 연방대법원은 1980년대 연방대법원이 이제 쭉 올라가면 연방대법원이니까요. 판결을 내리기 켄터키였거든요. 켄터키도 보수적이잖아요. 비슷한 법을 폐지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켄터키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이렇게 그 10계명을 걸어야지 된다 했는데, 연방대법원은 당시에 이걸 이제 루이지아나에서도 이건 역사적이기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명백히 종교적인 성격이다. 종교와 무슨 이런 교육과 종교와 정치, 종교와 국가 운영은 분리돼야지 된다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루이지아나의 이 케이스가 또 다른 주들에게도 당연히 이제 테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무슨 미국 그 주요 신문은 무슨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일면에 없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당연히 이제 제가 어제 그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 엔비디아가 뭐 세계에서 가장 뭐 큰 그런 뭐 회사가 됐다. 이거 이제 어제가 이제 준틴스 그 할러데이였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렇게 이 신문과 방송에 이제 시차입니다. 그런 것을 그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엔비디아라는 게 말하자면 이게 인공지능 때문에 뭐 아주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기가 막힌 칩을 만들어서 세계 그 최고의 가치 있는 회사 자리를 이게 불과 얼마 만에,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도 제치고 이렇게 되면 뭔가 테크놀로지와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바로 아래에 비슷한 그
스페이스네요. 소셜 미디어의 인플루언서들이 정말 정말 근근히 살아가기도 힘들다 하는 게 이제 일면에 실렸거든요. 플랫폼도 예전처럼 이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것을 제작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면 뭐 돈을 주는 것을 줄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유튜브라든가 틱톡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 뭐 세계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계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든지 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잖아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영향력자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간신히 근근히 버틴다는 건데,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부르죠.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높은 목표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겐 그런 겁니다. 플랫폼 게시물에 더 적은 돈을 주고 브랜드는 파트너십 하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예전보다 까다롭게 군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틱톡은 이제 he said, she said, he said, she said 하면서 트럼프와 바이든도 전부 틱톡을 하는데 이 금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소셜미디어 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3년 전에 전업 크리에이터가 된 사람입니다. 틱톡, 유튜브, 트위치 다 하는데 온라인 게임 관련 뉴스라든가 트렌드, 논평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고, 이분이 팔로워가 40만 명이랍니다. 팔로워 40만 명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뭔가를 올리면 그 클립의 평균 조회수가 10만 조회수가 나온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의 수입은 미국의 보통 그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보다 굉장히 작답니다.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 풀타임 일하는 사람 평균이 지금 5만 8천 달러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못 미친다는 거고, 그래서 29살인데 이분이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입도 들쭉날쭉하니까 해서 워싱턴주에 있는 엄마 집에서 같이 산다 하는 거거든요. 언제 돈이 끊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벌려면은 짧게는 몇 주일부터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거의 그냥 하는 광고는 돈을 못 벌고요. 스폰서십을 이제 계약을 하고 하는 직접 제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크리에이터의 이런 뭔가를 만들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람의 반 정도가 1년에 그걸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15,000달러 미만을 번답니다. 아주 적은 숫자만 웬만큼 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하기도 힘들어요. 끊임없이 매력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아니면 매력적인 것을 끊임없이 만들지 않으면 추진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당신 아니라도 내가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또 광고주와 접촉해야지 되죠. 팬들과 소통해야지 되죠. 휴가도 없죠. 팔로워는 많은데 돈은 못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살에 180만 명 틱톡 팔로워가 있는 어떤 여성도 뷰티와 운동 아니면 괴롭힘 이런 것을 많이 올리는데, 이 틱톡에서 뭐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막 수십만 명이 보고 그랬는데도 뭐 지난해 수입이 12,000달러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27살에 지금 태평양 이쪽을 쭉 뭐 이렇게 뭐 허름한 자동차를 타고 뭐 커플로 여행을 다니는 그런 타일러 헤이븐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홍보 영상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아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면 25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2,000달러 정도를 벌면은 집세 나가지 않으니까 벤이에요. 허름한 벤이에요. 페인트도 벗겨지고 하는 그런 벤에서 살면서, 이 사람이 팔로워가 4만 1,000명인데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홍보 영상 만들어도 뭐 2,000달러 벌기 뭐 그다지 쉽진 않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신문들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이 내용은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모든 신문에 오늘 일면에 실린 그 기사, 이거 이제 시차 때문에 어제 나왔어야지 될 것을 오늘 나왔고, 저는 또 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너무 미흡하게 전해드려서 마음이 찜찜했거든요.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가 됐건 뉴욕 데일리 뉴스, 뉴욕 타임스, USA 투데이, LA 타임스 전부 일면에 실은 스토리는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냥 중요한 것을 딱 하는 것을 하나 느끼는 거잖아요. Farewell to 무기의 자리 거라가 아니라 Farewell to Willie Mays.
자이언트. 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있어서도 자이언트지만 너무너무 자이언트잖아요. 모든 매체가 다. 그런데 이제 뉴욕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훌륭한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뉴욕 그 데일리 뉴스를 보면은 Farewell to a Giant 하는 그 내용이 실렸고요. 화요일 늦게 사망했기 때문에 어제 또 뭐 휴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판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1931년생 93세로 사망했는데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그런 선수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선수였고 짜릿했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뉴욕타임스로 전해드리고 싶은데, 뭐 12개 골든글로브 660개 홈런을 쳤고, 그런데 이분이 니그로 시즌에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23시즌 대부분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있었고요. 유행 없는 레전드다. 유행 없는 전설이다. 이건 타임리스 레전드다 하는 것은 USA Today가 표현을 한 거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catch, the catch. 이거 54년도 그 월드 시리즈 1차전에서 뭐 놀라웠다면서요. 뭐 몸을 이렇게 해서 뭐 어깨 위로 그때 놀라운 수비. 그때부터 이제 catch라고 하고, best of the best. 최고 중에 최고다. 뉴욕 타임스. 다이아몬드에 박힌 힘있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는 얘기겠죠. 힘있고 우아하고 기쁨이 넘치는 다이아몬드 보석이다. 이 야구에서의 그건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힘이 있다는 건 운동 능력을 얘기를 하겠죠. 그 강력한 타격, 빠른 속도.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고 빠르면은 그게 터프해야지 되는데 플레이 스타일은 우아하다면서요. 이게 제가 일반 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플레이 스타일은 강한데도 우아하다. 이거 유연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연하게, 강하면서도 우아한 유연함, 얼마나 매료되겠어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다이아몬드 보석이다. 이건 이제 굉장히 사람이 명랑하고 니그로 리그에서 왔는데도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되죠. 실력이 있으니까. 팬과 소통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영원하다. 그러니까 타임리스 그 레전드라고 USA 투데이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기록 좋고 영감을 주고 미국 사회에 영향을 준 게 가장 중요하겠죠. 흑인 선수로. 그리하여 이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그 잠깐이라도 이런 보석과 같은 Farewell to 윌리 메이즈라는 자이언트라는 그런 것을 잠깐 생각해. 오늘 모든 신문 여러분들 아무거나 집어보세요. 미국 신문에 전부 일면에 이 선수 나와 있고요. 잠시 뒤에 또 변하는 세상을 전해드립니다. 돈과 연관돼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그 윌리 메이스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왜 미국의 대통령들이 늘 자유의 메달이라고 시민에게 주는 메달 가운데서 최고의 메달을 주잖아요. 이 윌리 메이스 선수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이제 자유의 메달을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오바마도 아주 우아함과 기술과 힘의 조합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아함과 힘, 기술 좋죠.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뭐 필요한 것들이네요. 네, 힘하고 기술도 필요해요. 얄팍하게 깊은 기술도 필요하지만 힘도 강인함도 있어야지 되고, 그래도 너무 강인하면 부러지니까 그리고 모든 것에는 또 우아함이라는 게 뭐 이렇게 경직돼서 이런 우아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유연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사람이 또 관대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슈퍼마켓 쇼핑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인마켓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월마트가 가격표를 전자화함으로써 10초마다 사정에 맞게 물건값을 바꾼답니다. 이달 말에 완전히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스티커 이미 뭐 이렇게 전자 쪽으로 전환한 그런 곳들 있죠. 뭐 홀푸드에서도 본 것 같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장사도 덥잖아요. 갑자기 기온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 물값, 아이스크림 값 조금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유통기한이 다가온 품목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막 샴푸도 그렇고 막 이런 거 많이 파시잖아요. 그런 건 아주 또 쉽게 좀 가격을 내리기도 하고,
왜 우버가 이런 정책 쓰지 않나요? 이 막 사람들 많이 모일 때는 비싸고 아니면 좀 싸고 웬디스도 하다가 엄청 야단 맞지 않았던가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이게 뭐야 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월마트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일일이 그때마다 바꾸면은 사람이 막 걸어 다니는 시간도 있죠. 제때제때 못 바꿔서 그 가격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인건비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전자로 해놓으면 어디선가 그 처음에 장치할 때 돈이 들어서 그렇지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퀵. 저 바깥에 매장에 나가서 그거 뽑아서 다시 끼워 놓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이런 것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프레쉬 매장도 그렇다고 하고 저는 아마존 프레쉬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뭐 중서부에 있는 어떻게 읽어야지 되나요? 아무튼 SCHNUCKS 유럽에서는 굉장히 흔하다고 하죠. 유럽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 가격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품 설명을 하기도 쉽다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휴대폰을 딱 가져다 대면 거기 가격이 있고 바코드가 있어서 바코드를 딱 이렇게 휴대폰 가져다 대면 제품의 출처가 어딘지 뭐 글루텐을 포함했는지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알려주는 우리 옷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레이블에 딱 가져다 대면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규모 업소도 잠재적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은 이거 혜택이 될 것이다. NPR 방송에서 제가 들었고요. 타겟은 12월 달에 손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더니 이번에는 직원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직원들의 업무를 꼭 돕기 위해서만 그런 건가요? 직원 대체용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미니애폴리스에 이 타겟의 본사가 있죠.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오르고 그리고 판매는 부진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효율성을 향상을 해야지 된다 하면서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서 스토어가 200개 정도 되는데 직원 앱을 만들었는데 그 직원 앱이 챗봇이랍니다. 스토어 컴패니언 동반자라고 해서 질문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손님이 물어보는데 그 수만 개의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럴 때 우리 보통 매니저 부르잖아요. 이 직원들이. 그런데 그 매니저를 부를 필요가 없이 딱 그런 어떤 그 챗봇을 통해서 하는데 400군데 스토어에서는 이미 그 시험에 들어갔다고 하고 이거 이제 뭐 꼭 타겟만 그런 것 아니죠. 뭐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 베스트바이가 이거는 좀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타겟은 12월 달에는 쇼핑객에게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뭔가 무슨 뭐 타겟 카드에 관한 것, 제품의 위치라든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다가 이렇게 이제 직원들을 향한 앱을 만들었는데 자체적으로 제작했대요. 그럼 직원을 대체하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악스요스가 물어봤더니 타겟이 답하지 않더래요. 그냥 단지 우린 직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다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빨리빨리 인공지능으로 많은 것들이 대처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집에서 이제 어떤 분들께서 마켓에도 가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어르신들께서 좀 도와드리세요. 한번 가르쳐 드리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13-383-3838 213-383-3838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운동이 되는 이지바이크 199불로 조깅과 자전거를 한 번에 지치고 힘든 발을 위하신다면 발지압사 2 349불 안구 건조증 치료를 위한 선택 힐링 마사지 누리아이 399불에 만나세요. 힘들고 지칠 땐 천호앤케어의 녹용 홍삼 2박스를 구매하시면 천진단 1박스와 태왕 천진단 3원을 드립니다. 13385-1005 헬스코리아. 대부분 사람들에겐 맥도날드의 2개 3불 99전 딜은 그저 인기 메뉴 2개를 3불 99전으로 먹는 것이겠지만 미식가들에게는 4피스 치킨 맥너겟츠와 클래식한 맥더블 또는 맥치킨이나 하든 스파이스 맥치킨 중 완벽한 조합을 찾는 것이겠죠. 뭐 어쨌든 2개를 단돈 3불 99전으로 먹는 게 꽤 훌륭하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할 거예요.
가격과 참여 부분은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 및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입니다.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23660,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뒤에서는 새로 진행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다른 동맹국에 보내는 것을 조금 시기를 늦추고 방공 시스템, 이 영공 막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보내겠다 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계속 그 우크라이나 저 동북부 쪽에 공격도 강화하고 하니까 그렇다. 오늘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 오늘 이제 그렇겠다. 이미 그래서 이걸 받아야지 되는 그런 그 다른 동맹국에 먼저 양해를 구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지금 미국이 폭염 아니면은 홍수 아니면은 산불 이런 것으로 다 뒤덮였어요. 동부부터 캘리포니아주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곳까지 아스팔트는 지글지글하고 사람들은 이제 너무 더우면은 쿨한 이런 심정을 놓치죠. 짜증 나잖아요. 그리고 선풍기 틀면은 뜨거운 바람을 내놓습니다. 체감 기온이 100도 넘는 곳이 오늘 많답니다.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곳들도 덥네요. 시카고도 지금 90도 넘고 보스턴은 98도. 전에 1923년도에 96도가 이때쯤 최고인데 지금 뉴 잉글랜드 지역이 완전히 너무 힘드네요. 뭐 커네디컷, 뉴욕, 메인주 다 그런데 그 하트포드도 97도, 1995년도에 95도가 기록이었는데 뭐 뉴욕의 웨스트체스터 같은 곳도 91도, 1923년도 93도가 기록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시카고가 90도, 보스턴이 화씨 98도 하면 체감 온도는 100도가 훨씬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서쪽으로 와서 텍사스 쪽으로 오면 텍사스는요. 지금 비상사태 선포됐습니다. 주지사가 오늘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멕시코에서 이미 텍사스 쪽으로 상륙하고 있거든요. 재난 선포를 했고 어제도 비 많이 내렸다고 하죠. 그쪽 남쪽에 폭우, 해안 침수, 오늘 저녁 7시까지 홍수 경고 나 있습니다. 기록적으로 막 뭐 북대서양 따뜻하죠. 라니냐 있죠. 허리케인이 올해 엄청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뉴멕시코 산불 여전합니다. 지금 사망자 2명으로 늘어났고 뭐 구조물이 뭐 1000몇백 채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고 소방관도 생명이 위협될 그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휴양도시하고 원주민이 있는 그런 보호구역에서 대피령 뭐 링컨 카운티 같은데 대피령 내려졌고요. 기록적인 더위와 강풍 역시 비상사태 선포됐는데 사우스포크 산불 위에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대요. 조금 있다가 3.5인치 정도의 강우량이 막 퍼부었답니다. 극단적이라고 말하기도 극단적이지 않나요? 리오, 루이도소 이쪽이 가뭄이 또 워낙 심했고 하는데 또 갑자기 산불 나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에도 지금 산불이 제대로 진화되지 않고 있고요. 벤추라 카운티는 뭐 한 40% 정도 진화됐다고 하는데 새로 또 산불이 또 일어나고 있으니까 폭염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생산성도 줄어들게 하고 비용, 전기요금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48개 주에서 7월 2일까지는 평소 지난해 이때보다 굉장히 기온이 높다고 하고요. 이 기후 변화가 산불, 폭염 뭐 이런 이 기온 높은 거 다 그 원인이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텔레비전 화면에 파란색이 무척 시원해 보이네요. 역시 날씨와 색깔
뭐 관계 깊다. 강혜신이었습니다.